그래도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만의 자유시간도 생기고 여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사람으로 치유한다고들 하잖아요. 쉬면서 사연 채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보다 더 아프고 힘든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될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요. 미용실 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에 별 취미가 없던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 무대에 선 뒤로 배우의 꿈을 꿨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으로 진학을 했더랬죠. 그때 남편을 만났고요. 대학교 단체 미팅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는데 저보다 한 살 연상의 고향이 같더라고요. 낯선 서울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더니 얼마나 말이 잘 통하고 반갑던지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에 저희는 7년에 가까운 오랜 연애를 했네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군대도 다녀오고 저는 연극극단 생활도 몇 년 했어요. 이별의 고비도 많았지만 저희 둘을 끈끈하게 묶어준 건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공감대였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원하는 꿈들이 있었지만 현실에 부딪혀 좌절을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둘 중에 하나라도 자기 꿈을 이루고 잘 나갔다면 애초에 헤어졌을 거예요. 이번에 중소기업 입사한 거 축하해. 전공 살려서 대기업 마케팅 분야 몇 년간 지원하다가 포기하고 눈 낮춰서 작은 회사 들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살 어른치기도 아니고 30 다 돼서 꿈만 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작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니까 마음은 편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꿈만 쫓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 그렇겠다. 나도 2년 전에 연극극단 그만두고 피부관리사 자격증 따서 일 시작했을 때 내 꿈은 비록 아닌 일이지만 현실이 안정되고 돈 버니까 좋긴 하더라. 그런 거 보면 우리 둘 다 참 비슷한 처지긴 했네. 그래서 더 공감해주고 응원한 것 같아. 그래서 결혼까지 결정하게 된 거고. 맞아. 서로 현실적인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면 아무리 잘 맞는 커플들도 결국 헤어지더라고. 그런 면에선 우리 둘 다 타이밍도 잘 맞았지. 30 정도 됐을 땐 서로 각자 현실적인 직업도 가졌고 이쯤 되면 결혼도 해야지 했는데 마침 서로 옆에 있었고 말이야. 그리고 난 오빠가 편하고 애정해. 누구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서로 옆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켜봐주자. 양가 결혼 허락도 받으러 인사도 다니고. 저는 20대 중반까지 연극극단에 있으면서 수백 번의 오디션에 떨어져 좌절을 맛보고 피부관리사 일을 배웠고요.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했지만 4년간의 쓴 고배를 마시고 중소기업에 들어갔거든요. 꿈 많던 20살 때는 주변에 배우를 한다는 친구들이 넘쳐났지만 20대 중반이 되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만두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어요. 어떤 친구는 어린이집 교사를 준비하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는다고 하고 각자 현실의 무게를 견디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처음 알바했던 피부관리실 원장님의 도움으로 자격증까지 따고 본격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남편도 저와 별발 다를 건 없는 길을 걸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생의 친구같이 함께하게 됐어요.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광주로 돌아가게 됐고요. 시댁은 동네 슈퍼를 하던 시부모님, 남편보다 4살 어린 대학생 시누이가 있었어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조부모님 때에는 할아버님이 식품공장도 운영하시고 엄청 부자였다는데 시아버님이 사기에 몇 번 당하면서 그 재산을 다 말아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처음에 갔을 때도 기억에 남는 건
시부모님이 자기네 집안이 얼마나 잘 나가던 만석군 집안이었는지 자랑하시던 이야기였네요. 산자락 밑에 오래된 2층 집에 새 살면서 예전에 80평대 집 이야기를 하시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제 가족관계와 집안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인연이 이렇게 닿아서 왔지만 솔직히 좀 넉넉한 집안의 아가씨가 왔으면 더 좋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이 사람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집안 얘기를 뭐하러 꺼내냐면서 한 소리하고 끝났네요. 그래도 처음 인사간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건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몇 달 뒤 양가 가족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결혼 준비를 의논하는 상견례 날이었어요. 저희 엄마랑 시부모님도 가게를 하루 쉬시고 각 집의 중간거리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났더랬죠. 양가 가족들이 모두 만나는 건 처음이라 각자 긴장을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제가 워낙에 오래 만난 사이고 각자 집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친근하게 풀리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계시는 김에 결혼은 언제 할지, 신혼집이나 혼수 비용은 어떻게 할지에 관해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양가 모두 빠듯한 살림이라 저희 예비 부부가 능력껏 알아서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회한에 젖어 옛날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지 뭐예요. 이렇게 고급 한정식 집에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저희 친정이 이렇게 멋진 한옥이었답니다.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멋진 한옥집에 사셨다면 엄청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네, 저희 친정도 부자였지만 시댁도 동네에서 만석군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죠. 부모님끼리 동문서학을 하셨거든요. 어머, 그러셨군요. 제 딸이 시댁 얘기를 해줬어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야 뭐 아무래도 지금은 부잣집이 아니니까요. 아시다시피 제 막내딸이 간호사 준비 중인데 저희 집안이 옛날 같았으면 의사 사위를 보고도 남았을 거예요. 마음이 무겁네요. 아유, 사돈, 혹시 또 모르는 일이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니까 너무 심려치 마세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워놓으셨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오늘 이 한옥에서 봤더니 옛 생각이 문득 났네요. 그러게, 만약 예전 같았다면 이런 집이 우리 집이고 아들이나 딸이나 선택지가 더 다양하고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말이죠. 아버지도 참 식사 잘하시고 아쉬운 소리 뭐하러 하세요. 다음에는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시부모님이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에게 과거 자기들 집안 수준을 논하며 푼수처럼 얘기하시는데 제 얼굴이 시뻘개지며 듣기 민망하더라고요. 마치 사돈이 되는 저희 집안이 예전 자기들 수준이면 가당키냐 하냐는 식으로 돌려가게 하는 느낌이었어요. 굳이 신우가 대학에서 간호사 준비한다고 자랑을 왜 하며 언제적 과거 재산 얘기를 저희 모녀 앞에서 자꾸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요. 저는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친정엄마가 마음이 상했을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평소보다 말씀을 더 아끼시고 결혼 잘 준비하자는 말만 하셨어요. 상견례 이후 예비 신랑을 만났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함을 못 참고 물어봤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과거에 잘 살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계속 하시는 거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죠. 근데 남편은 제 예상을 깨고 자기도 자기 부모님과 똑같이 잘 살던 시절의 향수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7년을 연애했어도 처음 보는 신랑의 모습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자기는 앞으로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거라며
비장하게 말하더군요. 그때는 그런 남편의 의욕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부자였던 사람들은 저런 돈에 대한 열정이 있나 보다 하고 그저 신기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는 양가 반대나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결혼하고 1년 후에 첫째 딸도 태어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큰 사건들이 연달아 뻥뻥 터지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6개월 정도 됐을 때까지 저는 일을 쉬지 않고 집에서 육아와 살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상의하기를 아이가 36개월이 지나면 제가 다시 일을 하든지 하고, 그 전까지는 육아를 전담해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술을 많이 마셨는지 사람 자체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주량이 약해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남편에게 의아함을 느꼈더랬죠.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떡이 되도록 마셨어? 연주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인생 굽이굽이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터진다는 건 알았지만 또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왜? 뭔데 그래? 무슨 일인데 시련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 보증을 쓰셨대. 그리고 그 친구가 동남아로 도주했고. 뭐? 아버님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보증을 서시고 가족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야? 누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그런 짓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고등학교 때 집에 딱지 붙고 생각만 해도 빚은 징글징글 맞다고. 그래서 빚은 얼마나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있으시대?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똑바로 해봐. 일은 다 되신 노인이 돈이 어딨겠어. 밥벌이도 구멍가게 슈퍼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다 망한 거지.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버님 최근 10년간 사고 안 치셨다며. 왜 갑자기 그러신 거래? 몰라. 나도 어제 처음 알았어. 엄마랑 동생이 말해주더라고. 아버지는 친구 때문에 알아 누우셨고, 시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이 지게 된 것이었죠. 금액이 거의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전세 사는 시부모님부터 대학생인 신우,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모아놓은 돈도 딱히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이었죠. 남은 건 자식들 뿐이니 남편은 직장인 대출부터 알아보고 신우도 백방으로 알아본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급한 대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집주인분이 월세로 돌려주며 보증금 일부를 주셨고, 그 돈으로 빚의 반이라도 겨우 갚았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대출로 나머지 빚을 겨우 막았고요. 그 당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면 분위기가 초상집 같아서 여간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한날은 저, 남편, 시아버지 셋이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대뜸 저를 향해 푸념 섞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이런 일을 겪으니 살아도 더덥구나. 자식들 아니었으면 길거리 나가 쪽박을 찼을 터인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말고 몸이나 챙기세요. 요새통 밥도 못 먹고 기력도 없으시다면서요. 전부 부질없어. 네 나이 이제 30 넘어서 어디 비빌 언덕도 없이 혼자 뛰어다니는데 앞으로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꼬. 이럴 때 며느리라도 잘 들어와서 처가덕이라도 보면 좋으련만. 아버지, 갑자기 거기서 처가덕이 왜 나와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번에 갑자기 일 터졌을 때도 말이다. 나랑 같이 보증 섰던 최간업은 아들 처가에서 다 수습해줬다고 하더라. 나는 안 그래도 뭣도 없는 자식놈들이 빚까지 지고. 그건 최씨 아저씨네 얘기고요. 저희도 어떻게든 막았잖아요. 그럼 됐죠.
내 말은 아쉽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네 앞날도 걱정되고. 정작 평생을 결쳐 남한테 사기당하고 돈을 뜯긴 건 시아버지 당신이면서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근래에도 저만 보면 한재산 들고 시집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말을 대놓고 하셨는데 그날은 자기 친구네 사돈이 빚도 갚아주고 집도 한 채 해줬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내색하지 않는 편인 저도 그때는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시댁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 혼자 저희 집으로 갔어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서 그러려니 해야 되는 일이었지만 남편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해봤자 자기 부모 욕하는 것밖에 더 될까 싶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만 끙끙거리며 말았더랬죠. 대신 한동안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시댁에 안 가고 시아버지도 안 봤어요. 근데 진짜 큰 사건은 얼마 뒤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비상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한 거였어요. 제 계좌에서 몰래 돈을 들고 가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됐죠.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 때문에 빚도 지고 자신이 집안 가장인데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리 못해도 3배는 벌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혹해서 돈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 말 다 했죠. 여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뺐어. 미안해,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돈을 배로 번다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 내가 그 돈 모으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20대에 남들 놀러 다닐 때 일하고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그런 짓을 왜 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진짜 믿을 만한 정보였는데 상장 폐지가 될 줄 알았겠어? 돈 다 날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뭐래? 당신은 절대 아버님같이 안 살 거라더니 이제 보니 아버님이랑 똑 닮았네. 핏줄이라고 좋은 걸 닮아야지. 왜 그런 걸 닮아? 뭐라고? 그 말 취소해. 그 말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욕이야. 그러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차라리 내 3천만 원으로 시댁 남은 빚을 갚는다고 하지. 나도 돈 벌어서 아버지 빚 우리 딸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라고 이렇게 되고 싶었겠어? 지금 가장 울고 싶은 건 나라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천금 같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등신 머저리로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사기가 뻔한데 돈에 눈이 돌아가 있으니 그런 빤한 술수에 넘어가죠. 결혼하고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렵게 모아둔 그 돈을 거의 다 날렸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집안 경제권은 제 손에 들어왔고요. 제가 도저히 남편의 경제관념에 대해 믿음이 안 가니 모든 재정적인 걸 제게 넘기고 용돈만 다서 쓰라고 했죠. 처음에는 거부하던 남편도 저한테 저지른 짓이 있으니 미안한지 제가 3번째 말했을 때는 순순히 넘겨주더군요. 결혼하고 2년 안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갓난아기를 키우다 보니 얼마나 지치던지 제 인생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네요. 남편이 돈 사고를 쳤고 빚은 많지, 양가 부모님들은 나이가 있으셔서 경제활동이 어렵지, 남편 혼자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렵더라고요. 조금씩만 도와준다고 해도 새 집 살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1년이 덜 되어서 피부관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라도 벌어서 보태야지 어쩌겠어요. 서울 강남에서 4년 가까이 일했던 경력과 자격증이 있어서 광주에서 피부관리 일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린 자식이 있었기에 장기간 밖에 나가 일하는 건 무리더라고요.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오전 오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곳부터 찾았더랬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재벌이는 남편 월급보다 나은 편이었고, 그때 저는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육아를 했네요. 그로부터 3, 4년 사이에 뇌출혈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가 위암 말기로 1년 남짓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 친정엄마의 암 판정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마가 불쌍해서 한동안 정상 생활이 힘들더군요. 젊은 나이에 남편 외도로 이혼하고 저를 키우면서 고생만 하고 살았던 엄마인데 가시는 길마저도 가시밭길처럼 암이라니요. 평생 누구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도리어 늘 베풀고 사시던 엄마였기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마음 같아서는 공기 좋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살뜰하게 병간호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거부하시더라고요. 말기라서 이미 손 쓸 수도 없고 그저 자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요. 연주야, 네가 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살림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엄마까지 큼진 준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는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엄마 건강 회복하고 우리 딸이랑 엄마랑 오순도순 살 수 있어. 그래, 우리 손주 결혼하는 것까진 보고 싶었는데 말이야. 그래도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다 했는데 벌써 1년이나 됐네. 그리고 엄마 가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가게짜리 다 네 앞으로 가게 해놨어. 갑자기 그런 소리를 왜 해? 나 그런 소리 안 들을래. 우리 딸은 어디 사주 들으러 가면 항상 부동산 운이 좋다고 하더라. 건물이랑 땅 문서 운이 일평생 있다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공부 많이 해놔. 안 그래도 시아버지 사고 친 빚도 그간 다 갚았고 돈 모으고 있어. 돈 모아서 진짜 내 집 사고 싶어서. 네가 말 안 해도 시댁에서 없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뭐라 한 거 다 알아. 부모는 자식한테 늘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란다. 내가 큰 재산은 못 물려줘도 네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하루는 암투병 중에 친정엄마가 저를 붙잡고 엄마 재산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얼마를 못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년 된 아파트에 사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파트랑 상가 가게 자리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중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원래 4억이 좀 넘는 시세였는데 5억까지 받게 됐지 뭐예요. 당신 이번에 장모님한테 아파트 물려받았지? 그 아파트 재건축 설 돌던데? 맞아.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럼 상관이 없어? 나도 장모님한테 사위이고 아들인데 나한테는 뭐 안 주셨나 하고 물어보는 거지. 장모님 미용실하던 상가 가게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진심으로 나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 우리 엄마 재산 탐내니? 어이가 없다. 아니 물어볼 수는 있잖아. 얼마 전에 내 친구가 같이 동업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 앞에서 사업이고 친구 얘기 꺼내지도 마. 당신 2년 전까지 나랑 아버님 빚 갚은 거 생각도 안 나? 이제 몸과 마음이 편해졌나 보지? 슬슬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우리 회사 경영난 얘기도 나오고 나도 이런저런 생각 나니까 그렇지. 그래도 아직 불러주는 데가 있을 때 가야지.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 없을 것 같아. 2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똑같이 아버님 재산 뭐 물려받았냐고 내목 없냐고 물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얘기는 왜 꺼내?
비교가 불가능한 건데. 알았어. 안 물어봐. 관심 끌게. 됐지? 시댁 집안 내력인지 남편도 가끔 푼수같이 눈치 없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유산을 남편이 탐내고 사업하고 싶다고 해서 시겁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엄마한테 받은 아파트가 재건축 후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들어서 당시 돈에 여유가 있고 능력이 됐다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12억이 넘는다고 해서 포기했더랬죠. 그러고 나서 딸아이 학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1년 뒤에 끝나면 집을 사서 나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커피 한 잔을 한다고 모였는데 개 중에 친구 한 명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려나 봐. 신시가지 쪽으로 아파트 많이 지을 거라고 그쪽 땅값 몇 년 전부터 엄청 뛰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안 돼서 이 동네 아파트도 30평대 한 채 10억은 일도 아닐걸? 뭐 10억? 대박이다. 나는 3, 4억 하는 아파트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던데. 서울이나 경기도도 아니고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된다고?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결국 집이랑 땅이 돈이 된다니까. 위치 다 따지고 집 사서 돈 잃었다는 사람 주변에서 못 봤어. 신축 아파트 분양이라도 당첨되면 대박이지. 연준호 재건축해서 돈 좀 받았다며 그거 분양 한번 받아봐.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나 아는 거 없어. 그러고 나서 친구들 얘기를 듣고 알아본 게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였는데 위치나 주변 환경도 좋고 앞으로 광주에서 강남 같은 지역이 될 거라 하더군요. 하지만 워낙 인기 있는 아파트였고 분양 당첨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진짜 그 아파트를 제가 분양받게 된 거예요. 인생 로또가 된 것처럼 얼마나 기쁘던지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이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넘볼 수도 없었던 일이었기에 돌아가시고도 나를 챙겨주셨구나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고 했더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럴 로또 같은 행운이 우리한테 올 것 같으냐? 그만 포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만족하라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분양에 당첨되고 해내자 저보고 결국 하고야만 한다고 궁시렁대면서도 좋아하더군요.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은 가진 현금으로 납부했지만 잔금이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6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에는 감당이 안 돼서 고민을 할 때 남편이 웬일로 자기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며 2천만 원을 주더군요. 자기 전 재산이라면서요. 남편이 도와주고 나서도 몇 천만 원이 부족했고 빚은 진저리가 나고 싫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투잡을 뛰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당시 저녁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심고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는 지인이 가게 매니저를 구하는데 사람 알아봐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말해 뭐예요. 제가 바로 적임자였죠.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하기 전까지는 피부관리실 일을 하고 하원 후에 밥을 챙겨주고는 지인 호프집에서 매니저로 투잡 일을 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가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겨서 간절하게 바라고 고민하고 있다 보면 나름대로의 대안들이 하나둘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를 또 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서 돈을 모았더니 신축 아파트가 제 집이 된 게 아니겠어요? 저의 피땀 눈물이 어린 새 아파트에 이사 간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고생이 아무렇지 않더군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주변 상권, 학권이 좋은 곳으로
제 일터에서도 가깝고 아이에게도 좋은 환경이었으니까요. 마치 그때는 제 인생에 순풍만 불 것 같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 같았기에 그 신축 아파트 때문에 남편 시댁과의 전쟁이 선포가 될진 꿈에도 몰랐더랬죠. 당시 신우는 준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고 30이 넘어 3년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편 될 사람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들었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와 제가 정이 깊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결혼한다는데 너무 기뻤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그런데 신우가 어느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남편과 저에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이 문제라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가씨, 결혼식장 예약은 했어요? 양가 상견례까지 했다는 말까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식장 일정 잡고 있어요. 아마 5개월 정도 뒤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언니 오빠 찾아왔어요. 문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 사실 다른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댁에서 신혼 시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교대 근무라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민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분가하려고요. 저런, 그 생각을 못했네. 새벽이나 한밤중에 들락날락하면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언니 오빠가 저희 신혼집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뭘 어떻게 도와줘요? 저희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까지 다 넣어서 오빠도 나도 개털이에요. 아시면서. 올케 언니도 알다시피 저희 부모님 능력이 돼요. 제 신랑도 가게 낸다고 빚까지 내서 사정이 안 좋고 저도 이제 일 시작해서 다른 결혼 비용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언니 오빠가 동생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다리도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 법이에요. 저희는 자식도 있고 시어머니 부양도 하고 있어요. 다 아시는 분이 이러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못 도와드려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언니네 분양받는 아파트 제가 신혼집으로 몇 년 쓰면 안 돼요? 원래도 남편이 대학교 학비도 대주고 아끼던 여동생이었지만 저희도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재정적으로 올인을 한 상태라 여력이 없었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신혼집 못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는 엄청 섭섭해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인데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낯잡 두껍게 하는 말이 그럼 그 새 아파트 자기가 신혼집으로 좀 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첫 시작은 좋은 곳에서 하고 싶다면서요. 원체 철없는 스타일인 건 알았지만 신우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서 결혼은 축복하지만 신혼집은 알아서 하라고 깔끔하게 거절했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이라서 그렇게 안타까웠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아파트 어떻게 안 되겠냐고 말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가슴 밑바닥부터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신혼집 문제로 둘이서 얼마나 다퉜는지 몰라요. 집주인은 제가 결사반대하는데 어쩌겠어요. 신혼집에 대해 이빨도 안 들어먹히자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 저는 새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과 입주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 전 넉넉하게 2달간 시공하기로 했는데 제가 공사 진행 상황을 한번 보러 가야 돼서 하루는 아파트를 보러 갔더랬죠. 근데 그날 하필 남편과 신우가 같이 새 아파트에 와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했어요. 여긴 왜 와 있어? 그것도 호까지 붙이고서.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저번에 베란다 확장한 것 때문에 체크하러 왔어. 동생이 워낙 새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데리고 왔고
내가 구경도 못 시켜줘? 당신이 이상한 말 한 전적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지. 그냥 잠깐 구경시켜주고 데리고 나갈 거야. 제가 비싼 동네 아파트를 또 언제 보겠어.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아가씨 이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와, 진짜 당신도 어지간하다. 이 아파트에 내 돈 2천만 원 들어가 있어. 내 지분도 있다는 말이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누가 알면 2억이나 낸 줄 알겠어. 꼴랑 2천만 원 낸 거 가지고 유세야? 암튼 내 목도 있는 집이니 뭐라고 그만 말해. 신우는 새 아파트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방도 3개라서 드레스룸이랑 서재까지 만들 수 있고 화장실이 2개인 게 완벽하다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어요. 저한테 신혼집으로 여기 달라고 하던 그 개념 없던 얼굴도 떠오르고요. 남편은 제가 새 아파트에 대해 뭐라고 하면 자신도 중도금 2천만 원 보탰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지분을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빨리 돈 벌어서 그 돈 갚고 말아야지 했고요. 그런 제 우려가 현실이 된 건 그로부터 입주 1달 전 이사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일어났어요. 웬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를 싫어하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늘 욕심이 그득하고 저를 구박해 어려웠던 반면 시어머니는 가끔 푼수같이 눈치가 없긴 해도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괜찮았어요. 손주도 늘 보고 싶어 하셨고요. 사실 곧 분양받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마음속으로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신우도 결혼하면 독립할 거고 아이도 조부모님과 같이 크면 안정감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대뜸 오시더니 10가지나 넘어 보이는 반찬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행동에 누구 생일이나 잔치도 아닌데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저에게 요새 일이 많다고 하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제 건강도 걱정해 주시지 뭐예요. 싸운 반찬들을 먹고 힘내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고맙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오열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요새 아직도 일 2개씩 하고 다녀?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마른 것 같아 걱정이구나. 돈도 좋지만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렴. 어머님 말씀이라도 고마운데 이런 진수성찬을 다 해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내가 더 고맙지. 니들 덕분에 내가 이 나이 먹고 신축에 살아보고 말이야. 네? 신축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언니, 오빠가 아직 말 안 했나 봐요. 엄마랑 제가 앞으로 5년만 짧게 새 아파트 산다고요. 어디를 누가 살아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누구 맘대로 그 집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제 곧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거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지금 사는 산동네 2층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말 듣고 제가 오빠한테 제안했어요. 오빠가 허락했고요. 아, 제 명의의 집을 아무 권한도 없는 오빠가 살라고 했다고요? 제가 명색이 간호사잖아요. 엄마 병간호도 할 겸 신혼도 거기서 보내려고요. 오빠랑 얘기 다 끝내서 집도 아파트로 보냈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입주 아파트로 새로 산 가구들이나 집은 간략하게 보내놨어.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오늘 동생이랑 엄마 부른 거야.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옆에 있던 신우가 웃으면서 새 아파트에서 앞으로 5년만 짧게 산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자기 가족들끼리는 얘기가 다 끝나서 짐까지 새 아파트로 옮겨놨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5분 만에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갈라서자. 정리하는 게 낫겠어. 시어머니 신우이가 그 자리에 있던 말던 저는 남편에게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정리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혼 선언에 잠시 멍해 있더니 누가 이혼을 해주냐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보면 제가 어떻게든 또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이혼 말도 꺼내지 말라는 남편에게 저는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갈라서겠다고 강하게 나갔어요.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 신우, 남편까지 모두 그날 집에서 쫓아내버렸고요. 후에 상황을 파악해보니 저희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부터 배합하던 신우가 결혼 신혼집으로 쓰겠다고 때를 썼을 때 제가 결사반대하는 걸 보고 어떻게든 그 집을 쓰고 싶어서 머리를 굴렸나 보더라고요. 제가 신혼집으로 못 준다고 강하게 나갔을 때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의견이 비슷하긴 했어요. 근데 신우가 시어머니를 구워 삶아서 신혼집으로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한 다음 시모가 몸 아프다는 말을 맞췄던 모양이에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못 걸을 수도 있다며 지금 사는 달동네 2층 시댁에는 더는 못 산다고요. 신우는 자기가 간호사니까 엄마 병간호도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면서 같이 모시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거짓말을 하니 자기 엄마 아프다고 하면 껌뻑 죽는 남편이 그럼 어떻게든 아내 설득해서 새 아파트에 살게 해주겠다까지 간 거였어요. 남편의 허락 아래 신우와 시모의 짐이 입주 아파트에 옮겨졌고 짐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이었나 봐요. 계획하에 자기들 진상짓은 다 저질러 놓고 나를 잡아서 신축 아파트를 엄마 쓰겠다 하고 저한테 통보한 거였죠. 남편은 이상하게도 제가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이혼이나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하지 못할 거라는 근자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 때 남편이 제 돈을 몰래 들고 가서 주식을 사고 쳤을 때 그때 싹을 보고 정리했어야 됐는데 말이죠. 다음날 저는 입주 아파트로 가서 시댁짐들을 밖에 내다 버리고 비밀번호도 바꾸고 경비 아저씨께도 외부인 출입 못하게 부탁드렸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경찰이나 집주인인 저를 불러달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재정적인 문제와 사고, 생활비도 두세 달에 한 번씩 주는 무책임한 등을 얘기했더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더라고요. 합의 이혼은 어려울 수 있으니 아예 소송으로 가서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했네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한 차례 싸움하겠다 말겠지 했나 본데 제가 진짜 소송장을 보내고 법적 진행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이번에는 전이랑 다르다는 거 알았나 보더라고요. 시댁에다 남편 짐을 다 보내고 철두철미하게 단절했더니 남편이 집 앞에 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이 웬 말이냐며 정에 호소하더군요. 여보, 우리 같이 산 세월이 7년이야. 연애까지 한 것까지 합쳐서 총 14년이고 그런데 이렇게 뭣도 아닌 일로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뭐?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남편부터 시댁이 한 통 속으로 나를 엿먹이려고 한 건데 우리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잖아. 법적인 것까지 들이대면서 해결할 문제야? 난 그렇다고 생각하고 진심이야. 나도 미치지 않고서 비싼 돈까지 줘가며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을까? 당신이 아파트에 대해 그렇게 집착이 심할 줄 몰랐어. 그래서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 살라고 한 거고. 아니, 당신은 애초에 내가 그 집을 손에 넣기까지 코피 쏟아가며 최선을 다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그냥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사고를 쳐도 등신같이 수습해준 나를 머저리로 본 거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고.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해. 그럼 내가 당신 이해할게. 그리고 새 아파트는 우리 세 식구만 살자. 아니, 이미 버스는 떠났어.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관대한 척해? 네가 이해하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착각 좀 그만해. 이미 정 떨어진 지가 언젠데. 저는 결혼 6년 동안 생활비 가끔 주는 것도 다 참았지만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일을 또 친 건 못 참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런 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했지만 제가 너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재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너나 네 앞길 걱정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분양 아파트 중도금 2천만 원 남편에게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달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과 반년 만에 걸친 이혼 소송은 제 승소로 돌아섰고 위자료 1,000만 원, 양육권, 그리고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계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남편 놈이 자꾸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얼쩡거려서 불편했는데 후에 들어보니 다니던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식품 가공 공장에 들어갔는데 교대 근무로 일에 쩌들어 산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 신혼 남편 식당도 문 닫고 하면서 방 2개짜리 원룸에서 4명이 월세살이 하는 중이라 들었어요. 이혼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미용 뷰티샵을 크게 열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피부관리샵에서 일할 때에도 저만의 가게를 갖는 게 꿈이었는데 일 잘하는 후배와 동료를 만나서 제 가게를 열게 되었네요.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꽤 커서 손이 덜 가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바쁘게 살고 아이한테 한 점 부끄럼 없는 엄마가 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3년이 지난 지금은 제 이혼에 대한 상처가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네요.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제 조금씩 다른 것들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예전에 언젠가 어떤 친구가 너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잘하면 착한 사람이다 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분류해버리냐고 제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살아보니 인간관계가 별게 없더라고요. 저한테 해코지하고 등쳐먹는 사람을 어떻게 품고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나요? 저는 마더 테레사가 아닌걸요. 그건 가족관계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남편과 헤어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됐고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도 제게 나쁘게 하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고 오히려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아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세요.